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세 번째 반감기를 맞았는데 포스트 반감기 이후 이 가격 전망과 영향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차트도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전망들 어떻게 진행될지 과거를 통해서 또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LSX 거래소가 첫 이더리움 기반 선물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터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은 7월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 파트너 이 플레이어를 통한 XRP 스마트 계약을 구현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이 이 CBDC 도입이 기술 아닌 철학적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US 미국에서 이제 진출하는 이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미국 지사가 이 장외 거래인 OTC 거래에 데스크를 개설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디파이 엣지 디지털 자산의 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연방 라이센스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암호화폐 펀드 자산 운용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세 번째 반감기를 맞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4시 23분경에 63만 번째 블록을 생성하며 세 번째 반감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반감기란 블록 생성에 따른 채굴 보상이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지금 반감기로 인해서 이 채굴 보상이 원래 12.5BTC씩 이 채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6.25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영향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에 대한 전망들 같이 봐야 될 건데요. 최근에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이제 실망하는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다고 많이들 전망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뭐 크게 나오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인 스택의 레너드 네오 연구 책임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상하지만 반감기로 인한 단기적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이 채굴자들의 블록 보상이 줄어드는 것과 시장 균형이 맞춰지는 데에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두 차례의 반감기에는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012년 이루어진 첫 반감기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2016년 반감기에는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반면에 이제 두 차례 반감기 모두 6개월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보면 모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반감기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를 보면 조금 이제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2016년도 7월 9일에 지금 두 번째 반감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이 가격을 살펴보면 전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뭐 지금과도 유사하지만 그 상승폭은 그때가 훨씬 더 이제 높았죠. 그때는 뭐 450달러 선 정도부터 지금 거의 700, 8, 9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꽤 높이 올라갔던 거고, 근데 지금 그때 이제 상승률이 나왔지만
반감기 전에 급락을 이렇게 시키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과도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면서 반감기를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월말에 한 번 더 떨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거의 뭐 30% 가까이가 떨어졌다고 이제 총 보고 있는데, 그때 또 급락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아주 지지부진하게 흘러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때에도 뭐 거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오밀조밀하게 그냥 수렴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위쪽에서 살짝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10월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니, 그 이후에 이제 12월쯤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오게 되죠. 상승폭이 크게 나와도 이제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원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감기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뭐 급상승하고 상승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들이 추가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수렴하는 기간들을 거칠 수 있고, 반감기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횡보하는 횡보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알고 가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전망들인데요. 빌 트레이슨이 지금 바라보는 단기적인 전망은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이 채널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조금 더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지지선으로 지금 바라보는 데가 7,450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살짝 깨고 내려간 다음에 결국에는 이 지점 7,450달러 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전망을 같이 보면요. 트레이딩 샷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의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이 다운 채널, 이렇게 언더라이닝 채널이 있었는데, 이 채널 안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 움직이다가 이 채널을 깨고 올라가는 이 흐름부터 이제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패턴이 이 채널 위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한 번씩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50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5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이 흐름들이 있고 나서 이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 근처에서 이제 수렴하는 가격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여기 안에서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흐름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날짜도 지금 한 280일 정도, 여기도 280일 정도 이제 조정을 거쳤고, 뭐 비슷한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자, 엑스카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들, 이 채널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비슷하죠, 빌쉐리슨이 본 거랑. 그래서 이 채널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지금 7,665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LSX 거래소가 첫 이더리움 기반 선물을 내놨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미국 최초의 선물 계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파생상품,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LSX인데요. 이 실물 인도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고,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이더와 USD를 기반으로 하는 월별, 분기별 실물 인도 이더리움 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물 인도 계약은 만기 시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아닌 실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LSX는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으로서 이 선물과 현물 시장을 동시에 지원해서 가격 투명성과 담보 효율성을 이제 강화시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이제 선물 거래가 미국에서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이걸 통해서 더 각광을 받게 될지, 주목을 받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더리움 2.0도 이제 2020년 올해 7월에 출시된다라는 비타릭 부테린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인 이 비타릭 부테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2.0 로드맵이 명확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포크는 이더리움이 확장성과 같은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7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더리움 2.0이 일단 구현이 되며 이 작업 증명 시스템을 남겨두고 이 채굴자들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보상하고 차례로 원장을 확보해야 하면서 이 포스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는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지분 증명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소유 이제 스택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들인데, 이거는 이제 채굴 방식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포호 방식에서 이제 포스 방식으로 변환하는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당분간은 진행을 할 것이고, 이거를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같이 가져가다가 완전하게 포스 방식으로 이제 변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2015년에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후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며 이 대부분 스마트 계약 및 앱에서 대규모 이더리움 채택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샤딩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 합의를 더 작은 그룹으로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검증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초당 10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확장할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이제 7월이니까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리플 파트너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XRP 스마트 계약을 구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스라는 곳에서 XRP 레저에서
이 스마트 개혁을 연동하려는 노력이 큰 결실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기사인데, 이 스타트업에서 이제 코드명 코스턴이라는 공개 테스트넷을 출시할 예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 이제 집행인이나 중재인 없이 중간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체결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최초로 나와서 이 개념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개념을 이제 그 리플의 XRP에도 적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XRP 자체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스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플레이어는 작년 11월에 리플의 개발 부서인 스프링에 투자를 받았고 XRP 원장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가 여기서 또 리플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고요. 자,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이 이 CBDC 도입이 기술 아닌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검토 중이라고 은행 정책위원 이브 메르시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 컨센서스라는 컨퍼런스에서요.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주 관심사는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소매형 CBDC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매형 CBDC는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CBDC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매형 CBDC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거는 이제 기존 금융기관으로 제공 대상을 이제 한정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소매는 직접적으로 사람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소매형 CBDC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데 굉장히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리스크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뱅크런 같은 경우죠. CBDC로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바로 출금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걸 쉽게 막을 수도 없고 은행을 잠글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이 리스크들, 그걸 지금 많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US 대형 투자자 겨냥해서 OTC 거래 데스크를 개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지사 바이낸스 US가 대형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장외 거래 포털을 열었다라고 나온 기사인데요. 이 장외 거래는 암호화폐를 이용자 간에 직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 장외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이 장외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헤지 펀드 건물인 폴 튜더조스가 이 순자산의 2%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물급 투자자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금의 그
소매 거래소 가지고는 이제 그 거래가 쉽지가 않고 가격의 출렁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외 거래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래들이죠. 고래들 결국에는 이 큰 손 투자자들을 위한 준비를 지금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이 큰 손들이 많이 투자를 할 것을 기대하고 여는 거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고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된 디지털 자산 중 이더리움의 비중이 줄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디파이라는 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디파이는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해치하는 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디파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담보 자산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스테이킹 규모가 2020년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323만 이더였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계속 감소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폭락장에서 이제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그때 이제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된 이더 총액이 276만 6.6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테이킹된 BTC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5월 12일 기준에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된 BTC가 사상 최대 규모인 2238 BTC가 예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디파이 시장도 많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더리움이 이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라이센스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주요 은행 금융감독 당국의 이 관계자가 암호화폐 기업을 연방 차원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기업을 연방 라이센스 제도 아래에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관리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 자체가 이제 그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정식 허가를 받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만큼 시장의 이제 자율성은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암호화폐 펀드 자산 운용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2019년 암호화폐 헤지 펀드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에 대한 기사인데요. BWC가 이제 공개한 2020년 크립토 헤지 펀드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암호화폐 헤지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총액은 20억 달러, 약 2조 4,500억 원이었는데 이는 이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2018년보다 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각 펀드의 운영 규모도 2018년 2,190만 달러, 약 268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400만 달러로 약 54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각각 2배 정도가 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운용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한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투자 자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